한파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요? 대만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열대 기후의 천국이라 불리던 대만에서 10일 만에 437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WHO는 즉각 한파 재난 경보를 발령했고 세계 의료진들은 즉각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대만의 병원들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현대의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참사라며 고개를 숙였고 CNN, BBC는 전례 없는 재난이라며 충격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치명적인 한파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MIT, 스탠포드, 도쿄대의 건축공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비밀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터득하고 계셨습니다. 현대과학의 최첨단 시설도 막지 못한 죽음을 한국의 전통 온돌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남방 문화는 어떻게 세계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건축공학과의 헬렌 웨스트브룩 교수입니다.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건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건축가였던 아버지와 초등학교 과학교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19세기에 지어진 우리 집의 난방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춥고 습한 날씨에 높은 난방비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가 건축공학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 건축공학과의 박사과정에 진학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빨리 교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의 연력학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제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적응형 열효율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나이에 케임브리지 건축공학과 최연소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연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이 겪는 난방 문제는 첨단 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AI 기반의 제어 시스템과 최신 단열재를 적용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교수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더 강력한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단열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2023년 봄 3년간 공들여 개발한 AI 기반 난방 제어 시스템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막대한 연구비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기대했던 효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첨단 기술만이 해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명문 대학들에서 동시에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한 학기씩 총 1년간의 객원 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고 제가 연구해온 분야는 주로 추운 기후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였습니다. 열대성 기후부터 한랭 기후까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과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인 사라 토마스 교수가 제 고민을 듣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과 비슷한 기후를 가졌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난방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했습니다. 현대기술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때로는 과거의 지혜에서 미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연구실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케임브리지에 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떠나기 전 저는 아시아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건축에 관한 자료는 넘쳐났지만 전통 건축이나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제 첫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8년에 쓴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건물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때로 과거로부터 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말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 그렇듯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첨탑 위로 떠가는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오래된 건물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그때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머나먼 동양의 한 나라에서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2023년 9월 타이베이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듯한 습한 더위였습니다. 영국의 서늘한 가을 공기와는 전혀 다른 기후에 순간 제가 맞이할 새로운 도전의 무게가 실감되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이미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의 건축공학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연구실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의 모습은 케임브리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은 제가 익숙하게 다뤄온 것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연구실은 15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타이베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전통 사원들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대만의 기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평균 기온 28도, 습도 75%.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첫 세미나에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우 교수가 발표한 아열대 기후에서의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주제는 제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열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함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 했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님, 저희는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죠. 리우 교수의 이 말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연구는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접근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질문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영국의 단열 기술을 더운 기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추위를 막는 것과 더위를 막는 것은 정말 같은 원리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에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특히 한박사과정 학생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전통 가옥의 통풍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계를 제안했는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첸 교수의 안내로 타이베이 시내의 건물들을 탐방했습니다. 첸 교수는 대만의 전통 가옥을 연구하는 건축사학자였습니다. 그는 각 건물을 설명하면서 현대 건축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이 오래된 집의 처마 각도를. 첸 교수가 한 전통 가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적절히 햇빛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자장치도 필요 없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조절 시스템 대신 복잡한 기계 설비로 실내 환경을 통제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오히려 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는 점차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대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10월 중순 대학에서 국제건축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표한 영국의 현대 건축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주제는 예상외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대만 건축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구의 건축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각 지역의 기후와 문화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제 연구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제 접근법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점차 선선해지면서 연구실 동료들은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더운 날씨였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전기 히터를 준비하고 옷차림도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준비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연구일지를 작성하며 제 생각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운 기후에 대한 적응기였지만 점차 건축에 대한 제 관점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과 자연, 현대와 전통, 보편성과 지역성.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날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습도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매일 밤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작은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이 공간이 놀랍도록 쾌적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방향, 재료의 선택,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건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저는 대만에서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다음 학기 계획을 논의하던 중 한 동료가 대만의 기후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기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데이터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 지금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5년 1월 초에 있었던 대만의 한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대만 전역을 강타해 4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도시, 제가 알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제가 머물렀던 그 현대식 건물들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위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춘 건축 설계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연구해온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라는 주제가 이런 재난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대만에서 보았던 많은 것들이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의 전통 가옥들이 보여준 지혜를 더 깊이 연구했어야 했습니다. 첸 교수와 함께 방문했던 타이난의 한 전통 가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냉난방 장치 없이도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집주인 할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집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말이에요. 그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 속에 현대 건축이 잃어버린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옥의 구조는 놀라웠습니다.
두꺼운 흙벽은 자연스러운 단열재 역할을 했고 처마의 각도는 계절에 따라 적절히 햇빛을 조절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건물 자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건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만을 떠나기 전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로만 여겼지만 지금은 그것이 미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바닥 전체를 이용한 난방 방식의 효율성은 현대 건축이 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5년 현재 대만에서는 이번 한파 사태를 계기로 건축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해결책은 여전히 현대 기술에만 의존적인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난방 시스템, 더 두꺼운 단열재, 더 많은 에너지 소비. 이는 제가 2023년 대만에서 보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법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대만에서 보낸 그 시간은 단순한 연구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대 건축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고 전통의 지혜가 가진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437명의 희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켰어야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 후에 한국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온돌의 지혜는 제가 대만에서 느꼈던 모든 의문과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4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겨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혹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실내는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따뜻함의 정체였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지의 온기가 제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우진 교수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바닥 난방에 대한 제 호기심을 눈치챈 그는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게 소개했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님,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온돌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과학입니다. 101층 높이의 타이페이 101 빌딩부터 작은 골목의 전통 가옥까지 도시는 마치 건축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의 저장과 방출, 공기의 대류, 복사열의 활용 등 정교한 과학적 원리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현대의 건축 기술로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에너지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방의 온도 분포였습니다. 제 연구실에 설치된 온도 센서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온도 차이가 겨우 2-3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공기 난방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10도 이상의 온도 차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실내 습도 조절이었습니다. 영국이나 대만에서는 겨울철 실내 난방 시 항상 건조함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온돌방은 별도의 가습기 없이도 40-50%의 적정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온돌의 복사열이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온돌이 설치된 건물과 일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의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실내 온도 분포, 거주자의 체감 온도, 습도, 변화 등 모든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대의 난방 시스템을 능가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세미나에서 저는 제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발표를 들은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님, 온돌의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절 한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적용된 온돌도 놀라웠지만 전통 한옥의 온돌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구들장이라 불리는 화강암 구조물은 열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했고 방의 구조는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온돌방에서 잠을 잔 후의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던 제가 그날은 깊은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온돌의 복사열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였습니다. 3월이 되어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온돌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 건축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한파 사태를 겪은 후 이 시스템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 보였습니다. 온돌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점차 그 과학적 원리에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최첨단 연력학 실험실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과학으로 측정한 온돌의 열효율은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신 유럽식 난방 시스템의 열효율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효율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온돌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를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온돌방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온돌방에서 주무시면 훨씬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고 관절 통증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최신 장비로 온돌방의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촬영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기운이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안는 것 같았습니다. 서양의 난방은 위에서 아래로 더운 공기가 내려오지만 온돌은 발밑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니 훨씬 더 건강에 좋았습니다. 전통 온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들장이라는 돌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이 구멍들이 열을 오래 간직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최첨단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과학적 원리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접 체험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 있는 온돌방과 서양식 난방을 사용하는 객실에서 각각 일주일씩 지내보았습니다. 온돌방은 한 번 데우면 12시간이나 따뜻함이 유지되었고 건조하지 않아 편안했습니다. 반면 서양식 난방을 쓰는 방은 자주 난방을 켜야 했고 공기가 건조해서 불편했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니 온돌방이 35%나 더 적게 들었습니다. 영국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었더니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문가들도 온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미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었네요.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 전문가는 수천 년 전 한국인들의 지혜가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는 에너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연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고민하는 온실가스 문제도 온돌이 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따뜻함을 만들어내는데 온돌은 다른 난방 방식보다 최대 40%나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한번 데워진 온돌은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니 그만큼 연료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잡지사에서 취재를 왔을 때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옛날 로마의 지혜를 되살려 르네상스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온돌이 현대 건축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것 같네요. 이 말은 곧 전 세계 건축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돌을 요즘 많이 쓰는 태양열이나 지열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로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난방 시스템보다 2배나 더 효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미래 에너지와 만나니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마지막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기가 끊어져도 6시간 동안이나 방이 따뜻했습니다. 요즘처럼 에너지 걱정이 많은 때에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게다가 최소한의 연료로도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으니 이건 그야말로 에너지 절약의 교과서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다 보니 8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보고서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자연과 함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옛날 기술이 아니라 미래 건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 놀라운 우리의 지혜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8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연구실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오래된 건물에 한국의 온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영국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동료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800년 된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게 과연 옳을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는 공학부 교수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대 최고의 연력학 전문가인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기술로 이제야 연구하고 있는 것을 한국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했다니. 그의 이런 반응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 개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석조 건물에 온도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800년 된 석조 바닥에 온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진은 전통 한옥의 구들장 설치 방식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조가 끝나고 드디어 첫 가동을 시작했을 때 연구실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건축학과 대학원생들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라디에이터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난방을 끈 후에도 6시간 이상 따뜻함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전기 사용량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다른 연구실과 비교했을 때 제 연구실의 전기 사용량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공과대학에서도 이루지 못한 에너지 효율을 한국의 전통 기술이 달성한 것입니다. 연구실에 설치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일 이 놀라운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실내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곰팡이 문제로 고민하는데 온돌이 설치된 후에는 실내 습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공대의 미생물학 연구팀이 이 현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제 연구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 당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군요. 이것은 미래를 위한 해답입니다. 총장님의 이 말씀은 곧 전체 교수회의의 화제가 되었고 대학 차원의 지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왕립건축학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돌의 영국 건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온돌이 주목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제 연구실을 방문하여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들의 보고서는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BBC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영국 건축의 미래가 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위기로 고민하는 영국 시청자들에게 온돌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이후 대학으로 문의가 쇄도했고 주말마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국의 혹독한 겨울은 온돌의 진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혹한기에 제 연구실은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실들이 난방비 때문에 고민할 때 저희 연구실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제 연구실로 몰려들었고 결국 24시간 개방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이제 제 연구실에서만 세미나를 하길 원했습니다. 교수님, 이곳에 있으면 마치 따뜻한 봄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방비는 오히려 더 적게 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졸업 논문 주제를 영국 건축에서의 온돌 적용 가능성 연구로 정했고 이는 학과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온돌의 효과는 수치로도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겨울철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대비 47% 감소, 실내 온도 유지 시간은 3배 증가, 사용자 만족도는 95%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영국 에너지 연구 협회지에 게재되었고 유럽 전역의 연구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강 측면의 효과였습니다. 대학 의무실의 보고에 따르면 온돌이 설치된 제 연구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온돌의 건강상 이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온돌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완성한 이 지혜가 이제는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미래의 해답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도 이 성공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들도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영국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난방비가 전년 대비 3배나 상승했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이번 겨울 영국인 4명 중 1명이 난방을 포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온돌 실험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적은 에너지로 이토록 따뜻하다니. 그의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단열이 취약해 엄청난 양의 난방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온돌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열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요양원에서 시범적으로 온돌을 설치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난방비는 60% 절감되었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온돌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토록 훌륭한 기술을 몰랐던 걸까요? 한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해답이 과거의 지혜 속에 있나 봅니다. 한국의 온돌은 우리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그린 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범 사업으로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이 선정되었고 100가구의 온돌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온돌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환경단체들도 온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 전체 가정의 10%만 온돌을 도입해도 연간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건설업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들이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기술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건축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풀의 한 건설사는 양국의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태양광 기술과 한국의 온돌을 접목한 이 시스템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고대 로마의 바닥난방 시스템과 한국 온돌의 비교 연구였습니다. 고고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이 연구에서 온돌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진보된 시스템인지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학계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 등 영국의 주요 대학들이 온돌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 과학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총장의 이 말은 온돌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왕실의 관심이었습니다. 윈저 성의 일부 구역에 온돌 설치가 검토되기 시작했고, 이는 영국 언론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800년 역사의 윈저 성이 한국의 지혜를 받아들이다라는 헤드라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2025년 초, 제 연구실은 영국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정부 관료, 건축가, 환경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은 모두 에너지 위기의 해답을 찾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경험한 모든 이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었네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현대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의 여정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척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2025년 1월, 대만의 한파 사태를 겪은 후,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온돌의 가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온돌의 연력학적 원리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 온돌 시스템의 열 전달 방식이 기존 난방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온돌의 복사열 전달 메커니즘에 주목하며 이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 효율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 전통기술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온돌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통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잠재적 응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만과 한국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들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 건축팀은 윈저 성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온돌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와 데이터들이 그들의 예비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는 다양한 대안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건축 및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전통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온돌 시스템도 그중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서 온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럽의 기후와 건축 환경에 완전히 적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등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에 대한 심층 기사를 통해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온돌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연구 논문과 인터뷰 내용이 이러한 기사들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고, 이는 온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온돌 시스템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의학회의 연구자들이 온돌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들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 기술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한파 사건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탐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하나의 철학적 접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에너지의 순환,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은 현대 건축과 에너지 분야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현대 건축과 에너지 분야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설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문화적, 철학적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에 깃든 자연과의 공존, 에너지의 순환, 그리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지혜는 현대 과학기술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이 놀라운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사실을 넘어 온돌이 가진 근본적인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었죠. 제가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발견한 온돌의 과학적 원리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는 놀라운 연력학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구들장이라 불리는 화강암 구조물은 열 전달의 완벽한 매개체로 제가 보기에도 현대 과학으로도 그 정교함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구들장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열 저장 및 방출 능력이었습니다. 이 돌은 마치 열량의 축전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화강암의 미세한 기공 구조를 연구하면서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는 독특한 특성에 놀랐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돌의 분자 구조 내부의 열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산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주변 환경으로 열을 방출하는 메커니즘은 제가 지금까지 접한 어떤 난방 시스템보다도 정교했습니다. 온돌의 복사열 전달 원리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대륙 난방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영국에서 익숙했던 난방 시스템은 뜨거운 공기를 위해서 아래로 순환시키는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균일하게 열을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며 실내 온도 분포를 거의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건축 전체의 철학적, 과학적 설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온돌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된 건축 설계를 발견했고, 이는 자연 환경과 인간 거주 공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놀라운 건축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의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한 예비 연구 결과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닥 구조와 재료의 선택, 열, 순환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점은 온돌 시스템이 계절과 기후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효과적으로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 시스템은 그 자체로 첨단 엔지니어링의 걸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구들장의 열 특성을 연구하던 재료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면서 이 돌의 분자 구조가 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메커니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화강암의 결정 구조가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특성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히 설명하기 어려운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돌의 과학적 특성들은 제게 단순한 전통 기술을 넘어 미래 에너지 및 건축 분야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분석한 결과 온돌의 열효율은 기존 서양식 난방 시스템에 비해
최대 40%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에너지 투입량 대비 온도 유지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연력학적 측면에서 온돌의 복사열 전달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난방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영국의 대부분의 난방 시스템은 뜨거운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순환시키는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균일하게 열을 방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내 온도 편차가 최소화되며 인체에 가장 편안한 온도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온돌방의 놀라운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발바닥부터 전달되는 균일한 열로 혈액순환이 촉진됨. 면역력 증가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로 면역 기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깊은 수면과 수면 중 체온 조절에 긍정적 영향. 관절 통증 완화 복사열로 인한 근육 이완 효과. 제 자신도 온돌방에서 지내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에게 온돌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온돌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온돌 시스템은 같은 난방 효과를 위해 기존 시스템보다 35% 적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전기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6시간 이상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온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한파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것처럼 극단적 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돌 시스템은 미래 에너지 솔루션의 중요한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단순히 난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환경을 조절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열순환, 에너지,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난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통합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 건축 및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온돌 시스템을 미래형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와의 결합 가능성에서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돌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시작된 제 연구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한국인의 지혜가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글로벌 건축 혁신의 상징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건축가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이 전통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온돌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추운 기후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건축 연구소들이 한국의 온돌 연구팀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극한 기후 환경에 온돌 원리를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우메오 대학교 건축학과는 특히 흥미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온돌 시스템의 열, 저장 및 방출 메커니즘을 심층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최소한의 에너지로 효율적인 난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건축 연구팀은 온돌 시스템을 원주민 주거 지역의 에너지 솔루션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에 위치한 공동체들의 에너지 효율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온돌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흥미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에서 온돌의 열 조절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적의 주거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자국의 전통 난방 기술과 온돌을 비교 연구하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난방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전통 기술의 과학적 재해석에 대한 학술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건축 연구소들은 자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이로리와 온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난방 시스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지속 가능한 건축 연구센터에서도 온돌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 기후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거 시스템으로서 온돌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연구와 관심은 온돌이 단순한 전통 기술을 넘어 미래 건축과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돌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은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온돌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류의 지혜를 대표하는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전통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온돌은 건축, 에너지, 의학, 심리학, 환경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온돌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체온 유지를 넘어 면역체계 강화,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온돌의 긍정적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온돌 공간의 심리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자연과의 연결성, 공간의 편안함 등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정책 기반자들 사이에서도 온돌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향상,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창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온돌 시스템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온돌 기술이 단순히 기술적 솔루션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은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지혜를 일깨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느낀 것은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하나의 철학이자 접근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온돌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온돌의 철학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에너지 효율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공간 설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전통 기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여정의 작은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 자원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2025년 봄 유럽의 여러 연구팀들과 함께 온돌 기술의 유럽 적용 가능성에 대한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국, 독일, 스웨덴의 건축 및 에너지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온돌 원리의 현대적 재해석과 실제 건물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진행하면서 온돌의 놀라운 환경적 잠재력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온돌 시스템은 기존 난방 시스템에 비해 최대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김우진 교수와 함께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지구와 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열을 순환시킵니다. 마치 생명체처럼 호흡하는 건축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제 연구팀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가정의 10%만 온돌 시스템으로 전환되어도 연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저 놀랐습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지혜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단순히 기술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온돌은 우리에게 기술이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특히 태양열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온돌 시스템을 결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은 더욱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가 지구와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대만에서의 비극적인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듯이 온돌은 우리에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려 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려 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온돌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훌륭합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이 시스템은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공존 방식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 없이 오직 과학적 원리와 자연의 흐름만으로 최적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온돌의 지혜는 현대 기술이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창출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온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